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의 김승철 회계사입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재무관리 분야 시험 봤죠? 그 중에서 재무회계 2차 시험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2023년 재무회계 문제는 세 문제 나왔어요. 세 문제 나왔는데 문제 1번이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재평가 모형은 옛날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엄청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안 나오다가 원래 드디어 30점 배점으로 또 나왔습니다. 근데 요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마 파이널 특강 때 거의 유사한 문제 풀어드렸을 거라. 그래서 아마 뭐 기본 강의할 때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특강 때 아마 뒤 연습 문제 요 유사한 문제를 제가 풀어드렸기 때문에 솔직히 요 문제는 틀리면 안 돼. 뭐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 1번 30점 배점은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신 나머지 두 문제 10점짜리 배점 두 문제 있죠. 문제 5번 문제 6번 주제 자체는 나올 만한 주제에서 나왔어요. 재고자산 충당부채 한번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해당 챕터는 일단 오케이인데 주제 자체는 약간 좀 지엽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 5번에 이제 그 재고자산의 소매제곱법인데, 소매제곱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찍겠지. 어차피 계산 문제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계산 문제는 한번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소매제곱법이 나올 거라는 건 솔직히 예상을 못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뭐 평가 손실 뭐 감모 손실 뭐 원가 배분 낼 거 쉐 비렸는데 그 한 번도 안 내다가 소매제곱법 내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근데 뭐 솔직히 교수 마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좀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소매제곱법 내가 제끼긴 했는데 이게 나와버렸네. 근데 공부만 했었으면은 엄청 쉽게 나오긴 했어요. 뭐 책이 이제 심화 파트로 이제 분류가 됐었었는데 요거 일단 나왔고, 문제 6번 충당부채. 충당부채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 약술 문제 딱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충당부채 중에서도 제일 뒷부분에 구속탱이에 있는 저 책에서도 이제 심화 파트 있어요. 보고기가 나온 사건, 후속 사건이 나올 줄은 솔직히 생각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쉽게 나왔다 하더라도 솔직히 내가 강의 안 했으면은 뭐 틀렸을 거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토탈 재무회계 50점 중에서 30점짜리 몇 점은 일단 맞췄어야 되는데 나머지 20점은 일단 제 생각으로는 약간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래 이제 다른 자격증 공부하다가 공부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공부하셨으면은 쉽게 맞추실 수 있었겠지만, 뭐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 20점 일단 여러분들이 득점을 못할 수도 있겠다. 솔직히 쉬웠다고 하기도 그렇고 약간 어려웠다고 하기도 애매한 원래 시험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원가에게는 약간 좀 쉬웠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무회계에서 만약에 요거 두 개 공부 못 해가지고 10점짜리 배점 두 개 날렸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원가에게 난이도면은 60에서 70은 충분히 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무회계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30점짜리 배점에 제가 맞춰서 약간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요 이제 약간 지엽적인 10점짜리 배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좀 놓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단은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좀 커버 못하지 못한 부분은 원가에서 약간 좀 벌충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전략을 쌓지 않으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경영지도사 2차 시험은 솔직히 강의할 때 제일 힘들어. 시수가 일단 적은데 일단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하여튼 범위는 바다처럼 넓게 내용은 얇게 깊이는 얇게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항상 얘기 드리다시피 합격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정도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고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일단 문제 1번 1페이지입니다. 재평가 모형인데 회계 처리를 물어봤어요.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면 X년 초에 기계장치 내용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의법 강과상각하는 기계장치를 200만 주 출시되겠고,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계금을 이익용 대체하지 않아요. 제가 대체하는 것까지 다 얘기 드렸지. 자, 이러한 상태에서 각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가 X1년 말 198만원, X2년 말 104만 8천원일 때 물음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물음 1번, 2번은 X1년 말 회계처리, X2년 말 회계처리 물어보는데 비례수정법에 따라서 회계처리 물어보는 거고, 3번, 4번은 이것도 이제 회계처리 물어본 거라. X1년 말, X2년 말 회계처리 물어보는 건데 얘는 누계획 제거법 적용한 회계처리를 물어보는 거다. 회계처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만 물음 4번에서는 X2년 말 누계획 제거법에 따라 회계처리 물어보면서 X2년 당기손익에 미친 순효가, 제가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순효가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순효과를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 문제도 요 물음도 맞춰주셔야 돼. 그래서 일단 회계치를 물어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는 있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평이하게 나왔어요. 자, 문제 1번 쭉 보여드릴게요. 회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묶어서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문제 1번에 물음 1번. X 1년 말 회계치를 물어보고 있죠. X 1년 초부터 내가 보여드릴게요. X 1년 초에 기계장치 200만 주고 취득했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 200만원 1000단위로 쓸게요. 200만원 빠져나오고 요금을 그대로 끌고 와서 차변에 기계장치 시동가 인식하는 거라. 자, 이런 상태에서 X1년 말 X1년 말에 감가상각비 인식하고 재평가 모형 적용한 재평가하는 회계 처리를 두 개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First 감가상각비부터 인식해야 되겠죠. 잔존가치 없이 내용수 10년 정의법 감가상각이니까 X1년도의 감가상각비는 2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20만원. 자, 감가상각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장부 금액이 얼마까지 떨어지겠어? 200만원에서 20만원 빼게 되면 180만원까지 떨어지겠죠. 제가 회계 처리할 때는 재평가 모형 회계 처리할 때는 오른쪽에 장부 금액의 변동 금액을 1억을 이제 써주면서 회계 처리하면 훨씬 더 쉽다고 얘기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가치 평가해야 돼. 자, 근데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어요? 198만원에 형성되어 있죠. 그럼 일단 요 금액을 요 금액으로 평가를 해줘야 돼. 그럼 공정가치 평가액이 첫 현도에 18만원 나옵니다. 요 평가액이 18만원은 재평가 첫 현도의 평가액이니까 전액 재평가액은 비타 포괄 이익 인식한다는 건 알고 있어. 근데 그거를 회계처리를 통해서 나타내보자는 얘기지. 자, 일단 비례수정법 적용하는 거니까 가장 먼저 뭐부터 계산해야 돼? 장부금액 공정가치 평가하면서 장부금액이 18만원 증가했죠. 요거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 증가한 건가? 그거부터 파악해야 돼. 자, 비율로 따지면 금액으로는 18만원 증가했지만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 증가한 거예요? 10%, 10% 증가한 거지. 요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18만 나누기 180만원. 오케이? 그래서 비례수정법은 공정가치 평가하면서 장부금액이 10%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취득원가와 누계액도 각각 어떻게 한다? 비례적으로 10%씩 증가시켜주자. 이게 바로 비례수정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럼 일단 취득원가가 공정가치 평가하기 전에 200이었으니까 요 10% 하시면 20만 되겠네. 취득원가 20만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공정가치 평가하기 전에 얼마였어요? 20만원이네. 얘는 10% 하면은 2만원 되겠다. 2만원을 감가상각 누계액 2만원 증가시켜주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회계처리 하게 되면 취득원가와 누계액은 다 조정이 끝났어요. 근데 대체 차익이 얼마 발생해요? 대변에 18만원 발생하죠. 취득원가와 누계액 다 조정해줬는데 대체 차익이 대변에 18만원 발생했다는 건 평가액이 18만원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해되죠? 그쵸? 그리고 요 금액은 정확하게 요 금액과 일치시켜야 되겠다. 자, 요건 뭘로 인식하는 거라? 그치, 재평가 첫 현대 평가액이니까 전액 재평가액은 계정 감목으로 해서 전액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한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면 X일만 회계 처리 끝났어요. 자, 물론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회계 처리 끝나고 난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해보면은 재무상태표 X일만 재무상태표에 요 기계장치 취득원가와 누계액이 각각 얼마로 보고 되겠어요? 그치? 취득원가는 200에서 20 따면 220만원. 아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0에서 20 따면은 22만원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X1년 말에 요 기계장치 취득원가 22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22만원 빼가지고 장부금액이 198만원 되었다. 이렇게 보여주죠. 이게 바로 비례수정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됐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물음 1번. 이게 8점이지. 거짓 먹었네, 그치? 자, 물음 2번 봅시다. 얘는 X2년 말 회계처리라. 자, 첫 번째 감가상각비 문제 인식해야 되겠죠. 자, 감가상각비는 작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장부금액이 198만원인데 요거를 이제 남아있는 내용수 9년 남았죠. 9년 동안 쫙 뿌리면서 감가상각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나누기 9년 하시면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 나올 거냐? 22만 나와요. 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인식하고 요 동일한 금액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인식해 주시면 돼. 그럼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해 보면은 장부 금액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요것을 요거 빼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 나오냐? 176만까지 떨어져요. 자, 요 금액에 출발해서 이제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라고. 자, 근데 두 번째 연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냐? 140만 8천 원에 형성돼. 아니, 맞나? 그치? 140만 8천 원 형성돼 있어요. 그럼 요 금액으로 공정가치 평가하게 되면 두 번째 연도에는 공정가치 평가 손익이 얼마 나올 거냐면은 두 번째 연도에는 마이너스 공정가치 평가 손실 나오네요. 평가 손실이 35만 2천 나오겠다. 자, 일단 공정가치 평가 손실이 35만 2천 나왔으면 장부 금액이 35만 2천 떨어진 거라고. 요거를 포괄손익계산서 인식할 때는 두 개로 쪼개서 인식하는 건 알고 있지. 근데 이거를 회계 처리로 한번 반영해 보자는 얘기죠. 자, 평가 손실이 35만 2천원 발생했는데 요거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 하락한 거예요? 그렇지. 비율로 따지면 20% 감소한 거죠. 요 20%는 어떻게 계산했다? 요거는 35만 2천 나누기 176만 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비례수정법은 공정가치 평가하면서 장부 금액이 20% 감소했기 때문에 취득원가와 누계액도 각각 20%씩 감소시켜주자. 이게 바로 비례수정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취득원가 감소시킬 금액이 얼마예요? 공정가치 평가하기 전에 취득원가 얼마로 보고됐겠습니까? 작년 말에 220만원 그대로 보고되겠지. 요 중에서 20% 감소시키자는 얘기라고. 그러면 요 220 곱하기 20% 하시면 43만 나오겠네. 그 44만원 일단 기계장치 취득원가 감소시켜주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 얼마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공정가치 평가하기 전에 작년 말에 22만원으로 보고됐지. 그리고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 하면서 또 22만원 증가했지. 요 두 개 합하면은 44만원 되는 거라고. 공정가치 평가 직전에. 그 44만원 중에 20% 8만 8천원만큼 감소시켜주자는 얘기라. 그럼 44만원 곱하기 20% 하시면 44만원 곱하기 20% 하시면 8만 8천 나오겠네. 감가상각 누계액 감소시켜주는 거니까 차변에 써야 되겠죠. 8만 8천원 감소시켜 주시면 돼. 그럼 일단 여기까지 조정하게 되면 취득원가와 누계액은 다 조정이 끝났어요. 근데 취득원가와 누계액은 다 조정이 끝났는데 대제차익이 얼마 나와요? 차변에 35만 2천 나오겠지. 취득원가와 누계액 다 조정해 줬는데 대제차익이 차변에 35만 2천 나왔다는 얘기 뭐라? 두 번째 연도에 공정가치 평가 손실이 35만 2천이라는 얘기다라고. 오케이? 요 금액은 정확하게 요 금액과 일치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일단 대자차익 35만 2천원 이건 뭘로 밀어내야 돼요? 그치? 두 개로 쪼개야 되겠죠. 일단 어떻게 쪼갠다? 지금 현재 평가손실 인식하기 전에 재무상태표상 기타 자본에 재평가예금 18만원 일단 남아있겠죠. 요거부터 가장 먼저 우선 상기해 주는 거라고. 그럼 재평가예금 18만원 가장 먼저 우선 상기 시켜주고요.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냐? 17만 2천 내겠네. 그리고 요 재평가예금 우선 상기하는 금액 요만큼 떨어지는 금액은 기타 발생 손실이고 요 금액을 초과해서 떨어지는 금액 17만 2천원 어떻게 한다? 전액 요거는 재평가 손실로 해가지고 얘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갠다. 그렇게 하시면 돼. 일이죠. 끝.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게 되면 두 번째 연도말 회계 처리도 끝났고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해 보면은 요 기계장치 장부 금액이 어떻게 쪼개서 표시가 됐어요? 일단 취득원가는 작년 말에 220에서 44만원 빼게 되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시내 계산 안 해놨네. 잠깐만 있어봐. 뭐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계산 안 해놨는데 뭐 계산해 보자면은 220만원 빼기 44만원 하게 되면은 176만원 나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22만원에서 요거 더 하게 되면 44만원까지 증가했다가 8만 8천원 빠지는 거니까 44만원 빼기 88 하면은 35만 2천 나오겠네. 아이고.
요거 이렇게 빠져가지고 요 금액이 됐다. 맞겠지? 잠깐만. 176만원 빼기 35만 2천원 맞네,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연도말 재무상태표 작성해 보면은 취득원가 176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5만 2천원 빠져가지고 요금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비례수정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요까지가 마다 요것도 100점 8점 이해되죠? 그쵸? 이렇게 쓰면 이제 100점이라고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 물음 똑같아. 똑같은데 얘도 엑셀만 회계처리 물어보는 건데 얘는 비례수정법이 아니라 누계액 지급법에 따른 회계처리 물어보는 거다. 자, 엑셀 천은 이제 똑같고요. 자, 엑셀만 회계처리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감가상각비 인식한 회계처리는 똑같아. 차변의 감가상각비 20만원 인식하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만원 인식하시면 돼. 그럼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게 되면 장부 금액이 180만원으로 감소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공정가치평가 회계 처리 수행하면 되는데, 자 엑셀 말의 공정가치가 198만원 형성돼 있죠. 그럼 요 금액에서 요 금액으로 공정가치평가하게 되면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평가하면서 18만원 증가하게 된다고.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전액 재평가 채태연도 평가이기 때문에 전액 재평가액금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하는 건 알고 있죠. 자 근데 요거를 회계 처리로 반영해 보자는 얘기라. 자 일단 누계액제법 사용하는 거니까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감가상각 누계액부터 가장 먼저 없애버려야 돼.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 20만원 있으니까 요거 가장 먼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일단 누계액 조정 끝났고, 취득원가는 어떤 금액으로 조정해 줘야 돼요? 공정가치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조정해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누계액 제거법 적용하게 되면 X 1년 말에 재무상대표에 요 기계장치가 어떻게 보고되겠어? 감가상각 누계액은 제로가 되고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와 똑같은 198만원으로 보고돼야 돼. 오케이? 그럼 요 금액으로 만들어 주려면 누계액은 끝났고요. 취득원가는 200만원 주고 취득했는데 요거를 X 1년 말에 198만원으로 조정해 줘야 되니까 취득원가는 2만원만큼 감소시켜 줘야 되겠다. 그럼 대변에서 해야 되겠네. 이해되죠? 오케이? 이렇게 조정해 주게 되면 취득원가와 누계액은 다 조정이 끝났어요. 근데 취득원가와 누계액은 다 조정이 끝났는데 대차 차익이 얼마 나와요? 그치? 대변에 비는 금액이 18만 나오지. 대차 차익이 대변에 18만 나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재평가 채태연도의 공정가치 평가액이 18만이라는 얘기라고. 이 금액은 정확하게 이 금액까지 지켜야 돼. 오케이? 자, 이건 뭘로 인식한다? 그치? 재평가 채태연도의 평가액이니까 전액 재평가 잉여금의 계정 과목으로 해서 전액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한다. 이래죠.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면 엑셀말 회계 처리 끝났다. 됐고, 이건 5점이네. 이것도 이제 맞추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물음. 자 X 있는 말. 자 누계액제법 적용한 회계 처리입니다. 자 1번 감가상각비 똑같아요. 22만원. 그 다음에 대면에 감가상각 누계 22만원. 그럼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장부 금액이 어디까지 떨어지겠어? 요거에서 요거 빼게 되면은 176만원까지 떨어지고, 자 이 금액에서 출발해서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연도 말에는 공정가치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다고? 그치? 140만 8천에 형성되어 있다고. 그럼 요 금액에서 이 금액으로 공정가치 평가해주면은 두 번째 연도에는 공정가치 평가 손실이 얼마 나와? 똑같아요. 이것도. 이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35만 2천원만큼 감소한다고. 자 근데 이거를 일단 손익계산서에는 두 개로 쪼개야 되겠지. 근데 분기로 한번 반영해보자는 얘기라. 일단 분기를 어떻게 반영해 주시면 돼요? 일단 평가 손실 35만 2천 나오는데, 일단 요거는 좀 이따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서 평가 손실 인식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감가상각 누계액 제거법이니까 누계액 일단 없애버려야 돼. 근데 누계액이 작년 말에 다 제로로 만들어 놨는데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 인식하면서 누계액이 다시 22만원 살아났지. 이거 공정가치 평가하면서 다시 없애주는 거라고. 다시 22만원 없애버리고, 그럼 누계액 제로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취득원가는, 그러니까 얘도 두 번째 연도 말에 재무상태표가 누계액 제로고 취득원가는
공정가치 똑같은 금액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누계액은 다제로로 만들어줬는데 취득원가는 140만 8천원 만들어주려면 지금 이제 공정가치 평가하기 전에 취득원가가 작년 말에 공정가치는 198만원으로 만들어진 상태지 요 금액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요 두 개 금액 차이 계산해 보시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그 금액이 57만 2천원 감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금액의 차이 57만 2천원만큼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줄여줘야 되겠다. 그럼 기계장치 취득원가 줄여주는 거니까 대변에 쓰셔야 되겠죠? 57만 2천원.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취득원가와 누계액은 다 조정이 끝났어요. 근데 대제 차익이 얼마 나오냐? 계산해본다면 얼마 나오겠어요? 계산해본다면 얼마 나와야 되겠어요? 차변에 대제 차익이 차변에 35만 2천 나와야 되겠다. 취득원가와 누계액을 다 조정해줬는데 대제 차익이 차변에 35만 2천 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그치? 두 번째 연도에 공정가치 평가 손실이 35만 2천원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금액과 요 금액은 일치시켜야 되겠다. 자, 요건 물론 인식해야 돼. 그치? 두 개로 쪼개야 되겠죠. 어떻게 쪼갠다? 그치? 평가 손실 인식하기 전에 재무상태표상 기타 자본에 재평가기금 잔액이 있으면 그거부터 가장 먼저 없애주는 거라고. 18만원 있네. 요거부터 가장 먼저 없애주고, 자, 그리고 모자라는 금액 저거 똑같을 거예요. 17만 2천원. 요건 어떻게 한다? 재평가 손실을 감목으로 해서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얘는 기타 포괄손익, 얘는 단기손익. 오케이, 끝. 자, 여기까지 하면 회계처리 다 계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따라서 X2년 단기손익이 미친 순효과죠. 자, 단기손익이 미친 순효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줄게. 공정가치 평가하기 전에 감가상각비 인식하면서 아이고, 단기손익이 22만원만큼 감소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하면서 재평가기금 우선 상기한 금액, 요 금액을 초과해서 떨어진 금액 17만 2천원 재평가 손실, 요것도 단기손익 인식이 될 거라고. 다음 비용이니까 빼주시면 돼. 그럼 요거 다 합하게 되면은 X2년 단기손익이 미치는 순효과 계산해보시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요 금액이 39만 2천원. 이게 마이너스 표시, 요 갈로 표시했다는 얘기는 X년 단기손익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마이너스 표시해도 돼요. 오케이? 이게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다. 이해되죠? 끝. 요거 배점 9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들었던 내용만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었어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다 맞춰줘야 돼.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 소매제거법. 소매제거법도 이게 뭐 제가 이제 제끼라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할 말은 없다만 풀었으면은 공부했었으면 무조건 맞추는 문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매제거법 같은 경우에는 왁구가 딱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소매제거법입니다. 근데 잘 됐어요. 원래 나왔으면은 이 주제는 자체가 이제 지엽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원래 나왔으면은 앞으로 5년 동안은 최소한 안 나올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원래 약간 좀 이거 뭐 공부 못해가지고 제꼈는데 이거 내년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은 안 해도 돼. 솔직히. 자, 근데 일단 나왔기 때문에 저도 내년에 강의할 때는 좀 편하겠다. 야, 일단 들으세요. 자, 일단 요거 문제를 보시면 소매제거법 이용해가지고 재고산 평가하고 있고요. 물어보는 게 두 개입니다. 물음 1번은 평균원가, 원가기준 소매제거법에 따라서 기말재고 원가, 매출원가 물어보고, 두 번째는 평균원가법은 똑같아. 평균원가 저가기준 소매제고법 적용해가지고 기말재고와 매출원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평균법 적용한 거라. 1번, 2번 둘 다 평균법 적용하는 건데 물음 1번은 원가법, 2번은 저가법 적용해서 기말재고와 매출원가 물어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T계정. 이 또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매제거법은 T계정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심플합니다. 자, T계정 그래가지고 기말재고 매값부터 가장 먼저 계산하는 거라. 일단 재고산 T계정입니다. 요거 차변에 원가 매가야.
대변에도 원가 매가 있죠. 그냥 제시된 자료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 차변의 원가 매가는 판매 가능 재고, 기초 재고, 단기 매입 재고. 대변에는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의 각각 원가 매가를 적으시면 되겠다. 제시된 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 자, 기초 재고는 차변이지. 기초 재고. 얼마냐? 원가 15만원. 매가 3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순매입액. 원가가 225만원. 매가가 333만원인가? 303만원. 자, 그 다음에 순인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순인하. 순인상하고 순인하는 판매 가능 재고의 매가의 변동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주기 위해서 차변에 쓰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돼. 소매제고법 보통 백화점이나 이마트, 편의점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데 걔들은 특징이 판매하는 재고의 품목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매가도 수시로 변동하다고요. 그 수시로 변동하는 매가의 변동을 일단 반영해 가지고 매가 금액 최종 매가를 산정해 줘야지 원가율 왜곡이 안 된다고 보는 거라. 그래서 판매 가능 재고 매가의 후속적인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 차변에 순인상 순인하 요 매가 부분에 쓰면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 자, 매가 순인상액 30만원. 순인상이니까 더해주면 되고 매가 순인하액 얼마냐? 75,000원. 순인하니까 빼주시면 돼. 됐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순매출액 있죠. 순매출액은 어디다 써야 되겠어? 그치? 17만원 같이 보이노. 7만원인데. 글씨가 안 예쁜데, 보이죠? 자, 일단 순매출액은 어디다 쓰면 돼요? 순매출액은 매출원가 몇 가지? 매출원가. 그 다음에 기말재고. 요 두 개 금액을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두 개 금액은 알 수가 없고 일단 매출액은 매출원가의 매가니까 일단 쓰면 되겠다. 얼마냐? 300만원. 맞나? 됐고. 자, 그럼 일단 T 계정 여기까지 이제 문제 쓰시는 거 일단 먼저 좀 채워봅시다. 채워가지고 T 계정부터 먼저 완성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거 원가 금액, 판매 간재고 원가 금액 다 합계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240만 나올 거고요. 매가 금액 합계 다 합계하면 금액이 얼마 나올 거냐? 요 금액이 385만 5천 나오겠다. 그리고 항상 차변과 대변은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대변의 원가 금액 합계도 똑같이 240만 나올 거고 매가 금액 합계도 계산해 보나마나 385만 5천 나오겠다. 이되죠. 여기까지 채우면 거의 90%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 토탈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가 뭐냐? 1단계는 기말재고 매가. 자, 기말재고가 대변인데 우리는 원가 금액을 계산한 건데 원가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없다 보니까 매가 금액부터 추정해야 돼. 이 매가가 어떻게 추정한다? 이것을 이걸 빼서 나머지 금액으로 밀어버린다. 그럼 계산하시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이게 85만 5천 나오겠다. 오케이? 계산했고.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일단 물음 1번이 가중평균 원가 기준 소매제고법이에요. 자, 이렇게 쓰자. 원래 그림에서 바로바로 나타내면 돼요. 근데 일단 우리는 다 써보도록 할게. 1번. 자, 원가율부터 산정해야 돼요. 자, 원가율은 우리가 가중평균 원가기준 소매제고법이면 조정할 거 없이 요 판매 가능 재고 있지. 판매 가능 재고의 원가와 매가 비율로 원가율 산정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원가율 계산할 때 분자가 240만원. 분모가 385만 5천원. 요거 나눠버리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금액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원가율 산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게 되면 62% 날 거라고. 오케이? 요거 원가율 first.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재고 원가. 자, 기말재고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냐? 기말재고 원가는 요 금액이죠. 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치?
요 금액은 기말재고 매가구 금액 우리가 계산했어요. 요 금액에다가 원가를 곱해서 계산한다. 오케이? 그러면 85만 5천원 곱하기 62% 하게 되면 기말재고 원가 금액 튀어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금액이 얼마 나올 거냐? 그 금액이 53만 100원. 자, 그리고 세 번째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 금액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 그치, 기말재고 원가 금액이 요 금액이 53만 100원이라는 얘기라. 그럼 매출원가 금액은 요 금액이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다? 이것을 이걸 빼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 원가 토탈 금액이 240만 원이고, 우리가 앞 단계에서 이제 기말재고 원가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요거 빼버리면 매출원가 금액이 튀어나온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869900 1869900 이해되죠? 끝. 이게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다. 5점 배점 됐고, 자, 문제 2번은 뭐냐? 문제 2번은 다 똑같은데 원가를 산정할 때 저가 기준 평균원가 소매제고법을 사용하는 경우다. 오케이? 자, 평균원가니까 기초재고와 판매가한재고 다 합해가지고 원가를 산정하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기말재고를 저가 좀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자, 그렇게 합의했다고요. 그럼 기말재고를 좀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려면은 요 원가를 계산할 때 분모 금액을 좀 늘려줘야 돼. 그럼 분모 금액을 어떻게 늘려주냐? 그렇지, 분모 금액 요거 매가 금액 합계 계산할 때 요 빠지는 금액 순이나 금액 살짝 날려버리고 요거 분모 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오케이? 그럼 매가 살짝 날려버리고 분모 금액 다시 산정하면은 요 금액에서 7만 5천 원 더 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 나올 거냐? 그 금액이 393만 나올 거라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난 다음에 원가를 다시 산정해 보면은 요 금액이 62%가 아니라 61%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원가율이 약간 좀 낮아졌죠. 그러니까 원가율이 낮아지면은 기말재고 매가에다가 낮아진 원가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61% 곱하게 되면 기말재고도 약간 좀 낮게 계산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저가 기준 소매제고법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잉. 그럼 이 계산해 보시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51550 나오겠다. 됐고잉. 그럼 결론적으로 기말재고 원가 금액 계산했고, 매출원가 금액은 요 금액 판매가는 재고의 원가 금액에서 뭘 빼면 되겠다? 기말재고 원가 앞 단계에서 계산했던 기말재고 원가 금액 빼버리면 결론적으로 매출원가 금액이 튀어나온다는 얘기라잉. 계산해 보시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1878450. 제가 그냥 빨간색으로 엎어서 쓰긴 했는데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 수정해 가지고 다시 양갈로 2번 해가지고 쭉 쓰시면 답이 되는 거라고. 이리지, 그치? 여기 뭐라?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다. 요것도 5점 배점. 이리죠? 그러니까 한번 공부하게 되면은 이거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지엽적이고 재고자산 파트에서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한 번도 안 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강조했어. 근데 이게 나와버리네. 나도 모르겠다. 하여튼 이거는 공부를 안 했으면 제낄 수밖에 없는 주제다. 뭐 알면 쉬운데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약간 아쉽지만 공부 안 하신 분들, 제 강의만 들으신 분들은 약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자, 후속 사건, 보고기 간호 사건. 보고기 간호 사건인데 요거 후속 사건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 드렸죠. 후속 사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사건이라? 예를 들어서 올해가 X 1년도가 단계라고 할게. 그럼 이때가 X 1년 초고, 이때가 X 1년 말이라.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X 1년 단계라고 할게요. 그럼 X 1년만 재무제표를 X 2년도에 공시를 하지. 외부에 공시를 한다고. 근데 주총이 X 2년 3월경에 열리는데 그 주총 열리기 직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재무제표를 일단 내부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이때부터 재무제표 만들기 시작하는 거라.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 이때까지 일단 계산 끝나고 주총하기 직전에 재무제표를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확정해 가지고 그거를 외부에 발행하자고 재무제표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경영진이 재무제표의 발행을 먼저 승인할 거라고. 그럼 그렇게 승인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렇게 발행된 재무제표를 2주일 정도 있다가 주총거 가지고 주주들한테 보고하는 거라고. 이때
X1년 말 이때부터 요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까지 기간, 요 기간이 뭐가 되는 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결산일이 되는 거지. 결산일.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다? 후속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을 후속사건 또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 요 주제는 뭐냐면은 요때까지 발생한 사건이 보고기간 후 사건인데, 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를 X1년 재무제표, 단기 재무제표에 반영할 건가 말 건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자,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자, 크게 보고기간 후 사건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들으세요. 자, 첫 번째는 1번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1번 사건이 있고 2번 사건이 있어요. 자, 1번 사건은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X1년 중에 발생했어. X1년 중에 원인이 발생했고, 그 사건의 결과가 후속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이때 발생한 게 아니라 후속 기간 동안에 그 원인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후속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이 있겠다. 오케이? 크게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1번 사건, 2번 사건.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둘 다 이 사건의 결과가 후속 기간 동안에 발생했지. 이때 발생한 이 후속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 사건의 결과들을 X1년 재무제표에 반영할 건가 말 건가,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리지. 자, 1번 사건은 요 후속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를 X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당연히는 반영해야 되겠지. 왜? 왜냐면은 얘는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X1년에 있잖아. X1년. X1년에 있기 때문에 이때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1번 사건은 뭐라? X1년 사건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X1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발생한 이 사건의 결과를 X1년 재무제표에 소급해서 반영해 줘야 되겠다. 요거를 수정을 요하는 후속 사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반면에 얘는 동그라미 2번 사건은 X1년 사건이 아니라 X2년 사건이죠. 왜냐면 얘는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X1년 기준에 있었던 게 아니라 X2년, 보고기간, 후속기간은 X2년이라 X2년. 2번 사건은 이 사건의 원인이 후속기간 X2년에 있었던 거잖아. X2년에 있었기 때문에 얘는 뭐라? X2년 사건이라고. X1년 사건, 단기 사건이 아니라 내년 사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X2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과를 X1년 재무제표에 소급해서 반영하면 안 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를 X1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X1년 재무제표에 수정을 요하지 않는 후속 사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다만 X1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중요하면은 X1년 재무제표에 추석으로는 공시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IFRS에서 요 1번 사건 X1년 재무제표, 단기 재무제표에 수정을 요하는 후속 사건 1번 사건의 사례를 토탈 6가지를 예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 사건 X1년 재무제표, 단기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지 않는 후속 사건을 3가지를 예시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서는 요 1번 사건 있지, X1년 재무제표에 수정을 요하는 후속 사건의 종류를 3가지 약수라고, 얘도 3가지를 약수하시오. 이게 문제 6분 문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대충 내용 알겠지, 그치? 제가 보통 그래서 1차 시험 객관식 강의할 때는, 물론 경지사 수업 강의할 때는 이제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듣기라고 하지만, 보통 제가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 강의할 때는 어떻게 암기라고 하냐면은, 요게 3개고 요게 3개잖아.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암기라고 얘기해요. 요거 암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번 사건이다, 수정을 요하는 후속 사건이다, 그렇게 암기라고 얘기해요. 자, 일단 X1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안 되는 X2년 사건, 요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보고기간 후 후속기간 동안에 배당금 지급 선언, 그 다음에 후속기간 동안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 그 다음에 후속기간 동안에 재손실,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 암기라. 오케이?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후속기간 X년이라
자, 이때쯤에 회사가 주주들한테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어. 그거 X1년 재무제표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로 잡아야 되냐 이거지. 오케이? 당연히 잡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때 내가 한 2월 1월이라고 할게. 1월 말. 2월 초라고 하자. X는 2월 초에 내가 배당금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게 되면 그 배당금 지급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한 거라? X 1년 말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때 발생하는 거라고. 일이지,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 배당금 지급하겠다고 선언해가지고 이때 지급하게 되면 이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 원인은 X 2년 초 배당금 지급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배당금 지급하는 거라고요. 일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 2년 중에 내가 배당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X1년 재무제표에 건드리면 안 돼. 이리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X1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안 되는 후속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후속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후속기간 동안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 예를 들어서 내가 X년 중에 투자주식 100만 주고 취득했어요. 그 기말에 취득했다고 가정할게. 100만 주고 취득했는데 문제는 X년 중에 그 시장이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대. 그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순간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80만원도 떨어졌어요. 오케이? 시장이절. 자, 그러면 이때 후속기간 동안에 이 투자 주식의 공정가치가 20만원만큼 하락했지. 요거 X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걸 얘기한 거라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반영하면 안 되겠지. 이 공정가치 평가 손실 요때 발생한 거는 어떻게 발생한 거라? 그치? 한국은행이 시장금리를 상승시킨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한 거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주가 하락의 원인은 시장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얘는 X2년 중에 발생했지. X2년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하락은 뭐라? X2년 사건이 아니라 X2년 사건이라고 보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X1년 재무제표에 평가손실로 반영하면 안 되겠지. 이때 그냥 평가손실을 인식하시면 되는 거라. 이대 끝.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재해손실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X2년 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때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이 전부 다 손상이 나버렸어. 불타 부서져 버렸어.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이때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손상을 X1년 재무제표에 요 재고자산의 손실로 인식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걸 얘기한 거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반영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이때 손상이 발생한 거는 발생 원인이 뭐라?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 재고자산에 대해서 용자산이라고 하자. 용자산.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이 X2년 중에 손상이 된 거는 X2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손상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인데 손상의 원인은 화재인데 이 화재가 언제 발생했다? X1년에 발생한 게 아니라 X2년에 발생했지. 그럼 이 손상이라는 사건도 뭐다? X1년 사건이 아니라 X2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일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X2년 사건이니까 이 손상을 X1년 말에 미리 인식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라. X1년 재무제표 뜯어고치면 안 되겠다는 얘기라. 그게 뭐라? X1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을 X1년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후속사건이다. 이해는 시켜드렸지만 이 세 개 그냥 만약에 답변으로 기재했으면 100점. 이대 끝. 자, 1번 사건.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이 엄청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얘기 드릴게. 그 제 책에 보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개 가장 대표적으로 계류 중이었던 12월 말 현재 계류 중이었던 소속상권의 판결, 그 다음에 후속기간 동안의 거래처 파산, 그 다음에 후속기간 동안의 재고자산 판매,
뭐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건 요 세 가지 정도가 있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X 1년 말에 내가 거래처로부터 계류 중에 있던 소송 사건이 있었어. 근데 1심 판결 해놨어요. 내가 거래처한테 소송을 당한 거라. 손해배상 소송. 근데 X 1년 말에는 그 소송이 계류 중이었는데 X 2년 후속 기간 동안에 이때 패소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100만원만큼 물어주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때 그 판결의 결과를 X년 재무제표에 소급해서 반영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걸 얘기한 거라. 반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비록 판결은 이때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그 판결 원인이 뭐라? X1년도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판결을 한 거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의 원인은 X1년도에 존재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은 X2년 사건이 아니라 X1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소송 사건의 판결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X1년 재무상태표에 뭘 인식해야 돼? 충당부채, 손해배상 충당부채 100만원을 추가로 인식해줘야 되겠다. 이래지, 그치? 결론적으로 X1년 재무제표에 반영할 후속사건이니까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 중에 하나다. 오케이? 자, 거래처 파산. 이건 뭐냐면은 X1년 말에 내가 매출채권이 100만원만큼 있었어요. 100만원만큼 있었고 대손 충당금 한 개도 설정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후속기간 동안에 거래처가 파산해버렸어. 그러면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이런 상태에서 내가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얘기한 거라.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요 후속기간 동안에 거래처 파산의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X1년 말에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추가로 써야 되겠지. 왜냐면 이 거래처가 이때 파산하긴 했지만 그 파산 원인은 X1년도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 왜냐면 X1년 말까지 말짱하다가 갑자기 파산한 건 아니잖아. X1년 말 현재 이미 마시간 상태였어. X1년 말 현재 이미 마시간 상태였는데 그 마시간 상태가 X2년도에 후속기간 동안에 파산으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이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때 파산이 됐다는 얘기는, 부도가 났다는 얘기는 X1년 말 현재 거래처가 이미 마셔갔고 그 얘기는 X1년 말 현재 매출채권도 이미 마시간 상태였다는 얘기지. X1년 말 현재 매출채권이 이미 마시간 상태이기 때문에 X2년 후속기간 동안에 이 거래처 파산의 결과를 X1년 재무제표에 반영해가지고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추가로 쌓으라는 얘기지. 왜? X1년 말 현재 이미 마시간 상태였으면 요 거래처 파산이라는 사건도 뭐다? X2년 사건이 아니라 X1년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고 차이? 이게 요거 다 그렇게 하시면 돼. 자, 후속기간 동안에 재고자산 판매. 이건 뭐냐면은 내가 X1년 말 현재 재고자산이 원가로 100만원만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아직 평가손실, 평가충당금 잡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 재고자산이 후속기간 동안에 갑자기 원가 이하로 판매가 됐어. 예를 들어서 90만원에 판매가 됐다. 그래 가져갈게. 그럼 후속기간 동안에 원가 이하로 판매가 됐다는 얘기는 완전히 맛이 갔다는 얘기라. 근데 완전히 맛이 갔는데 문제는 그럼 원가 이하로 판매가 됐으면은 10만원만큼 손실 보고 판 건데 그 손실을 X1년 말 현재 미리 반영해 가지고 X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 10만원 인식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얘는 얘하고 똑같지? 그게 뭐냐면은 후속기간 동안에 원가 이하로 재고자산이 판매가 됐으면 완전히 맛이 갔다는 얘기라. 근데 완전히 맛이 갔는데 이게 X1년 말까지 말짱하다가 갑자기 맛이 간 거겠어? 아니면 X1년 말 현재 완전히 맛이 간 상태였는데 그게 X2년도에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 증거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후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후속기간 동안에 원가 이하로 판매가 됐으면 뭐다? X1년 말 현재 완전히 맛이 간 상태에서 그때 X2년도에 판매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거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X2년도에 원가 이하로 판매가 된 이러한 사건은 X2년 사건이 아니라 X1년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왜? X1년 말 현재 이미 마시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후속기간 동안에 원가 이하로 판매가 됐을 때 그 판매 금액을 뭘로 볼 수 있겠다? 순실현 가능 가치로 봐가지고 X1 말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미리 수급해서 잡으라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도 뭐라? 얘도 X1년 재무제표, 단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될 수정을 요하는 후속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가장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다. 그래서 한 요 세 개, 만약에 제가 강의를 했었더라면 요 세 개 하고 요 세 개 정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 세 개 정도 답변하셨으면
문제역분도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맞게 되겠죠. 요거 5점, 요거 5점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채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좀 아쉽네. 이것도 얘기할 걸. 보신 것처럼 뭐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제목이 작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1차 시험 강의할 때 여기까지 커버해서 강의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원래는 제끼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제끼라고 한 두세 개 얘기하는 게 원래 이것도 나고 약간 재수가 없긴 하네. 근데 어쨌든 30점짜리 배점 문제는 다 맞춰 주셔야 되고 원가액도 쉽게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 두 개 날렸다 하더라도 한 60에서 70까지는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건 제 생각인데 일단 요 정도 생각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재무관리 분야가 보통 이제 폭탄이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30점 배점에서 폭탄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은 원래 문제가 그 난이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근데 보신 것처럼 솔직히 재무관리 2차 같은 경우에는 문제당 배점이 크잖아. 근데 범위는 모든 범위를 다 넓혀서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요.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특히 30점짜리 배점은 배점도 큰 거기 때문에 배점이 크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다 보셔야지만 대신 그렇게 어렵게 이제 깊이 보실 필요는 없고 범위는 넓게 보지만 깊이는 얇게 보시면 그게 가장 합격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전략이 아니겠나.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약간 좀 아쉬운 결과가 있으신 분들도 얘들은 내년에 안 나와. 100% 장담할게. 얘들 빼고 내년에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 드린 그 정도 내용 제 책을 벗어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주 지엽적인 거 빼고는 거의 100%다 본다. 다만 그거를 책에 있는 예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독파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아마 재무관리 2차는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요거 정도 하도록 하고요. 원래 2023년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재무회계 부분은 강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